지혜의 샘터. 나의 소원. 백범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정신으로 꼽히운 한글 타자기. 유명한 안과 의사이던 공병우는 외국어로 된 안과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하던 중 한글의 과학성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눈병을 고치는 일이나 연구는 외국인이 해줄 수 있지만 한글의 과학화는 한국인이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과학화해 한글의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주적인 생각과 태도로 한글의 과학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글 타자기가 있었지만 손으로 쓰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무척 느렸습니다. 그는 보다 빠른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려고 영문 타자기를 분해해 기계의 구조를 익히고 한글에서 자주 쓰는 소리를 분석해 연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따른 속도가 빠른 타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마침내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한글을 온전히 쓰는 빠른 길은 많은 사람이 한글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겐 남을 돕는 일 중 가장 가치 있고 큰 일이 한글의 과학화를 위한 일입니다. 두 개의 저금통. 저는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이나 명절 때 친척들께 받은 용돈을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동전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꺼번에 저금통 2개에 저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금통에 동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저금통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서 저금통에 동전 넣기를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운 친구를 돕고 싶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다른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저금통을 만들어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 저금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저금 방법으로 나눔의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자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나 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봉사는 부담스럽지도 어렵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이네 가족의 봉사활동. 일요일 아침이라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가족과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야. 얼른 일어나렴. 우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금세 땀방울이 맺혔는데도 즐거워하셨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 이 책 좀 읽어줄 수 있겠니?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낡은 책 한 권을 내미셨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책이 없어서 같은 책만 여러 번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올 때 재밌는 책을 가지고 올게요. 일주일 후 골라놓은 책을 가지고 요양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친척의 결혼식에 가느라 이번 주에는 요양원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일주일 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다렸다며 서랍에서 과자를 꺼내주셨습니다. 제 생각을 하며 모아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져간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처럼 웃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 힘들어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기다리며 반가워하시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일요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 일제강점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한 시인이 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시인,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고백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시로써 표현했습니다. 윤동주가 대학에 다닐 당시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더욱 힘든 상태로 몰아넣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더 깊이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민족이 처한 처참하고 힘든 현실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시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때 쓴 시 자화상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고뇌와 갈등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동주가 대학 졸업반이 되던 1941년, 그는 그동안 수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한 내용을 담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그해 11월, 윤동주는 그때까지 써놓은 시 중에서 18편을 뽑고 여기에 서시를 추가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엮었습니다. 1942년 발표한 시집 참외록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한 인간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를 쓸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준 의사. 조병국이 어렸을 때 두 동생이 병에 걸렸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는 아프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시립아동병원과 홀트아동 복지회 부속의원에서 입양 보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하늘이 맡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시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선진국에 치료와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술과 도구 등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성으로 수많은 아이가 다시 생명을 얻고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홀트 부속 의원을 퇴임한 후에도 후임자가 나서지 않자 명예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는 의료 봉사 분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금은 모두 장애아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진료에 청진기를 귀에 꽂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붓는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하며 진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소아과 의사로 살겠다는 결심 하나로 80이 넘은 지금도 열심히 진료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병국 의사와 나누는 대화.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볼 때만큼 괴로웠던 순간이 없었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 되어 일을 못할 때 무척 괴로웠지요.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가진 돈을 털어 사나흘에 한 번씩 달걀을 100개씩 산 적도 있었답니다. 7년을 꼬박 그렇게 했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바람에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외국 구호단체의 요청에 도움을 받았지요. 행복하고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9살 때 부모에게 버려져 병원으로 온 아이가 있었어요. 뇌성마비가 있는 아이였는데 미국에서 입양되어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자란 후에 저를 찾아왔을 땐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예전에 진료했던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면 반갑고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이 이 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